바다. 한 물결의 생이, 한 너울의 삶이 서로 출렁이는 그 바다를 건너는 그는 스님이었다. 임진왜란 7년 전장에서 의승들을 지휘한 의승장이었으며 백성의 울음을 함께했던 조선의 스님이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불리는 420여 년 전, 참혹한 전란의 불바다는 7년 동안이나 계속됐다. 한 백성의 피눈물과 만 백성의 죽음이 섞여 우는 거대한 통곡의 조선. 임진전란, 그 통곡의 불바다를 연민과 사랑으로 품어 출렁인 자비의 깊은 바다. 사람들은 그 바다를 사명대사라 불렀다. 선조 25년인 1592년 임진왜란 그날, 고니시 유키나가를 선봉장으로 한 5만 외병이 침입했다. 그리고 15만 후속 부대까지 합세한 20만 대군은 궁을 버린 선조의 피난길을 쫓아 함경도까지 진격했다. 사명대사가 외병들과 처음 마주친 곳은 강원도 금강산 유점사였다. 유점사에 침입한 외병들은 사찰의 불상과 불구두를 노략질했다. 외장은 목숨을 희롱하며 칼끝에 실었다. この大東で聞くじゅ隠してやる宝を全部出せ。 다 내놓으세요. 그래야 목숨을 부지해요. 칼날에 짓눌린 채 맞이한 죽고 사는 생사의 위기. 그 위기를 구한 것은 더 날카로운 칼날이 아니라 진심 담긴 부처의 마음, 그 자비의 힘이었다. 감로 대화 속에 지옥이 보이느냐? 너희도 부처님을 따르는 자들이거늘 어찌 화탕 지옥 속의 지옥불을 보지 못하느냐? 너희들의 살력을 멈추고 너희들의 그 흉하고 악한 무기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부처님의 자비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다. 비록 적이라도 흉악한 살생을 막아 그들을 지옥에서 구하려 했던 사명대사의 진심. 외장이 굴복한 것은 사명대사의 그 자비심이었다. 하지만 참혹한 전란은 지옥 속으로 더 깊이 조선을 끌어들였다. 억만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으니 밀려오는 백성들의 원망을 어찌하겠는가. 선조는 피난지에서 주의기서를 작성했다. 전란의 고통, 그 주인이 자신임을 시인한 반성문. 그 주의기서는 백성을 향한 호소문이기도 했다. 의병 모집한다네. 의병. 선조는 자신의 부덕함을 시인하고 나라 위기에 힘을 보태줄 것을 호소하는 주의기서 방문을 파발에 실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론 묘향산을 향해 급히 파발을 놓았다. 그것은 묘향산의 서산대사 휴정을 팔도 승군들을 지휘할 팔도 도청섭으로 임명한다는 파발이었다. 서산대사 휴정은 팔도에 승군 지원 경문을 돌렸다. 이에 앞서 사명대사는 이미 승병들을 결집시키고 있었다. 그렇게 의승군장의 운명이 시작된 그의 본명은 이문규였다. 그는 경남 밀양시 무안면에서 태어났다. 속세의 이름 이문규. 어릴 적 그는 할아버지한테서 한학을 배웠다. 그리고 황희정승의 5세 손인 황여헌을 스승 삼아 유학 공부를 이어나갔다.
그런 그는 문득 유학을 접고 불변의 지혜를 찾아 김천 직지사로 출가했다. 신묵화상을 은사로 삼아 삭발수계한 그의 법명은 유정, 법호는 사명이었다. 상당히 어렸을 때 여른이 조실 부모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억압된 상황 속에서 어머니를 먼저 잃고 아버지마저 여유게 된 데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고 이분의 출가를 가능하게 했던 원인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이분은 분명히 불교 승려였습니다마는 유교적인 배경이 굉장히 탄탄했던 분이거든요. 15살에 출가한 사명은 18살 나던 해 봉은사에서 열린 승과 시험에 급제한다. 서산대사는 승과 시험 부활 첫 회, 그리고 사명은 4회째 급제했던 제자였다. 그것이 사명이 불제자로 맺어진 서산과의 인연이라면 또 다른 인연 하나. 그것은 유학자로 맺어진 허균과의 인연이다. 허균은 사명대사의 비명을 쓴 인물로 그 내용들 대개는 허균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사명의 모습이다. 합천 해인사 홍제암 길처의 비석들, 거기에 허균이 비문을 바친 사명대사의 석장비가 자리에 있다. 사명대사 유정과 교산 허균, 그 둘의 관계는 불자와 유자의 경계를 넘어선 형제의 인연이었다. 불영이 비록 유자에 속하는 무리이지만 서로 형님 아우라 호칭하는 친한 사이로 누구보다 스님을 깊이 알고 있다. 사명집에 서문을 쓴 허균. 그 문장들은 사명대사의 모습을 그린 유일한 초상화의 다름 아니다. 사명은 허균과의 첫 인연처였던 봉은사 시절 유학자들과 깊이 교류하며 허균과 우애를 다졌다. 천지 성현의 지극한 은혜를 보답하고 나라와 결애를 위해 우리는 영원히 형제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유학자들과의 교류, 그것은 사명에게 있어 종교의 구분을 넘어 보다 큰 세계를 여는 기회였다. 18살에 승과에 합격했던 사명. 불가의 중견이 되어 32살에 봉은사 주지로 추대됐다. 하지만 그 당시 직지사 주지였던 사명은 사양했다. 그는 시 한 수에 화려한 생활에 파묻힌 나그네, 옷에 먼지만 가득하다고 고백했다. 사명은 산중 수행이 그리웠다. 봉은사 주지를 사양한 그해 사명은 서산을 찾았다. 조사들의 선길을 이어야 합니다. 부디 후일에도 이 노성의 말을 저버리지 마시오. 사명의 산중 수행을 거듭 재촉한 이는 서산이었다. 유학자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시문에 깊이 빠질 것을 염려한 때문이었다. 서산대사는 선종 수행의 핵심을 추려 쓴 저서 선가 귀감에도 유자들의 시문에 빠짐을 충고하고 있다. 사명은 서산대사 문화에 있는 동안 스승의 선가 귀감 발문을 썼다. 그리고 다시 스승 서산과 하직하고 구름처럼 물처럼 길 위를 흘러다니는 운수행을 통해 선수행에 정진했다. 길 위의 걸음 수행, 그 운수행이 닿은 어느 한 자리. 사명은 옥천산 산중암자 상동암에서 큰 깨달음을 얻는다. 사명이란 분은 철저한 사모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금강산을 비롯해서 오대산, 각
학지를 이력하면서 수행에 정진하게 되는 그야말로 30년 이상을 수행과 공부에 전념했던 철저한 사문이었습니다. 사명은 철저한 수행 정진을 통해 깨달은 뜻을 제자들에게 전했다. 부처는 본디 내 안에 있으니 헛되이 밖에서 치닫지 말라. 사명의 운수행 10여 년간 사명의 곁에서 그 걸음 수행을 지켜주었던 호신불. 그 호신불은 현재 포항 대성사에 봉안돼 있다. 420여 년 세월을 거슬러 만나는 불상과 묵서 한 장. 이 부처님은 사명대사께서 평상시에 몸에 지니고 다녔던 호신불입니다. 그리고 바른장은 이 부처님의 몸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사명. 유정의 발환장. 거기 적힌 만력 갑신년은 41살 사명이 운수행을 하던 해다. 강원도 고성 건봉사. 사명대사와 운수행을 함께했던 호신불은 사명대사가 이곳 건봉사에 처음 봉안했던 불상이다. 탑본 작업이 한창인 비석 조각은 건봉사 사명대사 기적비의 조각이다. 복원된 비문을 따라가면 건봉사가 사명대사가 의순군을 모집한 장소라는 사실과 만나게 된다. 호신불을 이곳에 봉안하고 승군을 결집시킨 사명대사의 결기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하지만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불살생 계율을 지켜야 하는 승려로서 어떻게 전장에 뛰어들 수 있었을까? 스님의 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한다는 건 굉장히 모순된 행위 아니겠습니까? 불교적 가르침의 가장 기본은 불살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의미에서 보면 사명당께서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중생을 구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오셨다. 지금 저 흉측한 외적의 무리들이 칼과 창을 들고서 우리 백성들을, 우리 중생들을 위협하고 있으니 저들을 막아서 우리 중생을 구호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직접 남깁니다. 흉악한 무리로부터 백성을 구호하는 그 중생 구제를 위해 세상에 나온 부처님. 건봉사 사명대사 기적비는 그 뜻에 따르고자 한 사명대사의 결의를 전한다. 스승 서산대사의 경문에 눈물을 뿌리며 사명대사와 승군은 서산대사가 승군들을 집결시킨 순환으로 향했다. 이미 왜군들이 지나간 길은 핏물의 길이었다. 사명대사는 그 길 한복판에서 통곡했다. 평양성 전투는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은 물론 일본 역시도 물러설 수 없는 전투였다. 그 이호송이 이끄는 약 5만 1,000명의 명군이 이제 평양에 진입을 해서 이제 고니시 우키나가가 이끄는 일본군을 공격을 하는데, 당시 그 명나라는 이 불랑기포를 대표로 하는 이 서양식 최신 화포를 끌고 옵니다. 조명 연합군과 사명의 의승명은 많은 전과를 올리며 평양성 전투를 승리로 이끈다. 일본군 1,300명, 그 외에도 군마 2,000여 피를 포함해서 많은 전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 기세에 고니시 유키나가 부대는 결국 한양으로 퇴각했다. 즉 조선이 거의 망할 것이다라는 그 자포자기 상태까지 왔던 형편에서 이 평양성 전투는 전세를 근본적으로 뒤집었죠.
전세를 역전시킨 평양성 전투. 사명당 기적배는 조명 연합군이 일본군 2천여 명의 수급을 베었다고 전한다. 평양성 전투 이후 중부의 수락산 그리고 남부 의령까지 사명과 승군은 전투를 이어갔다.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승려 신분의 승군들, 그리고 불살생 계율을 지켜야 하는 승려들. 그들이 전장에 뛰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스님 입장에서 살생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 세계가 위기에 빠졌을 때 백성들의 고통을 좌시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백성의 고통을 좌시하지 않았던 사명과 승군들. 밀양 표충사는 그런 사명대사와 승군을 기려 불교식 달해와 유교식 제사를 함께 모신다. 표충사는 사명대사의 사당인 표충사를 옮겨와 그 이름을 따른 사찰이다. 그런 탓에 표충사는 사명대사 관련 유물들을 소장하고 있는데 그 하나가 분충선알록 각판이다. 분충선알록 각판은 사명의 5대 법손 남붕 스님이 표충사에서 판각한 목판으로 사명대사와 외장 가토 기요마사의 첫 만남을 기록한 탐정기가 전해진다. 후퇴한 외장 가토 기요마사가 군사를 주둔시켰던 울산 서생포. 이곳엔 당시 가토 기요마사가 쌓았던 성터가 남아있다. 세월에 무너진 외성. 하지만 성터엔 적진을 탐정한 사명의 발걸음이 바람결마다 살아있다. 외장 가토 기요마사를 만나면서 사명은 법호를 송운으로 고쳤었다. 가등청정을 만나러 갈 때 처음 썼습니다. 송운이라고 하는 말은 의병장 역할을 했다는 것을 숨기려고 했죠. 그걸 처음에는 숨기려고 했는데 가등청정 금방 알았어요. 금강산에서 오신 스님이십니까? 서생포 회담 시기는 명과 일본이 강화 협상을 진행하던 때였다. 명 측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굳이 계속 피를 흘려서 일본군하고 싸울 필요가 있겠냐, 이런 대단히 그 현실적인 판단에서 바로 강화 협상, 휴전 협상에 나서게 되는데, 명과 일본 모두 조선을 배제한 상태로 밀실 협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도 바로 이 역시 불교 승려였던 이 사명당 스님을 그 가토와의 협상에 투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と名の侵入系の間になせるってるわけの条件はご存知? 알지 못하오. 종군승 니신의 입으로 듣는 명과 일본의 강화 조건은 명황제의 딸을 후비로 삼고 조선 땅을 나누는 실현될 수 없는 것들이었다. 거기에 조선은 왕자를 보내 일본 영주로 삼고 대신들 며칠 인질로 삼겠다는 내용이었다. 나 같은 산성조차도 100번 죽어도 따르지 못할 것을 하물며 천자가 따르겠소? 절대 불가하오. 강화 협상의 속내를 사명은 분명히 알아냈다. 영토 할양 문제가 논의된다거나 뭐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이 심유경과 고니시의 회담을 또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열쇠를 얻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조선の宝は何だと思うか? 조선에는 없고 당신 나라에는 있소이다. 我が国にある朝鮮の宝とは何だろう? 당신 목이 조선 백성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요. 가토 기요마사는 굽힘없는 사명의 당당함에 감동해 글을 청했다. 너희 것이 아니면 터럭 하나도 가져가지 말라 호통치는 사명의 글에
가토 기요마사는 사명을 우러러보았다. 사명의 그 일화는 일본으로 전해져 조선국 송운대사로 회자됐다. 가토 기요마사의 동상이 서 있는 이곳 혼미오지는 서생포 회담에 참석했던 외교승 니신이 창건한 가토 기요마사의 원찰이다. 혼미오지 본당은 가토 기요마사의 무덤 위에 세워진 탓에 그를 기리는 예불이 400년 이상 이어져 온다. 니씨는 서생포 회담 때 사명에게 법어를 청했었다. 조선국 대선사 북해송우는 그 청을 받아 일본국 대사문 진대사에게 불법을 닦는 불도로 교유하자는 내용을 전한다. 명과 일본의 강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전투는 멈추었다. 하지만 영남 도총섭 임무를 맡은 사명은 왜군의 재침을 대비하고 있었다. 대구 동화사에 남아있는 나무밥통 비사리구시. 사명과 승군들은 이 비사리구시의 밥을 나누며 왜군의 재침을 대비했다. 동화사는 영남 지역 승군 본부였다. 영남 취영 아문의 취는 스님들의 먹물 승복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남 취영 아문은 영남 지역 승려 군영의 문을 이룬다. 니씨는 영남 도총섭 사명에게 일본의 정보를 전해왔다. 사명은 그 일을 상소로 올렸다. 분충선알록은 그 기록을 이렇게 적고 있다. 서생포 회담에서 명과 일본의 강화협상 결렬을 예견했던 사명. 하지만 조정의 생각은 달랐다. 조선은 일본과의 강화를 위해 급히 황신을 사신으로 파견했다. 그러나 황신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지 못했다. 이후 명나라 사신을 만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진노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조선에서 완전하게 철수한다는 조건하고 또 그 자기 책봉 이외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다라는 그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격분을 한 겁니다. 감히 멋대로 나를 왕으로 책봉한다고? 조선을 나눠갖기는커녕 철군을 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데 뭐 조선에서 왕자가 오지 않았다는 등 또 그 볼모로 사신을 보내지 않았다는 등 이런 그 이유를 들이대서 사신들을 내일 당장 추방하라! 화해고 강하고 다 필요 없다! 온종을 해! 바로 출가하라! 그 정유재라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조선이라도 다시 되찾기 위한 일종의 그 영토 획득 전쟁이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그 조선 영토를 빼앗기 위한 또 다른 형태의 침략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내린 전쟁 명령서엔 조선 남부를 철저히 쓸어버리라는 명령이 담겨 있다. 특히 전라도는 철저히 사륙하라는 명령이 지시됐다. 1597년 그 정유년 1월 그 명을 따르는 14만 병력이 조선을 재침했다. 정유재란의 목적, 그것은 사륙이었다. 경상남도 영산지방에 붙은 영산방. 그 내용은 관리는 찾아 죽이고 관리에 처자 무리도 죽이고 죄를 용서받고도 돌아오지 않는 자도 죽이라는 것이었다. 정유재란은 전쟁이 아닌 처참한 사륙전이었다. 왜군을 따라온 외승 개인에는 8개월 동안 현장에서 목격한 광경들을 일기로 기록했다. 새끼로 목을 묶은 후 여럿을 줄줄이 올감에 몰고 가는데 잘 걷지 못하면 뒤에서 몽둥이로 두들겨 팼다. 지옥의 아방이라는 사자가 죄인을 잡아들여 괴롭히는 것이
이와 같을 것이다. 제목을 조선인 일기라 한 개인의 정유재란 8개월간의 기록. 그 기록 속 문장들은 조선인들의 통곡 소리로 가득하다. 조선의 땅은 조선의 살과 함께 썩고, 바람은 조선의 울음에 흐느껴 불며, 풀들은 조선의 피로 자랐다. 임진 정유전란은 전쟁 역사에서 가장 참혹한 전쟁의 하나였다. 대략 한 50만에서 한 80만 정도 보고 있습니다. 당시 조선 인구를 우리가 1000만 전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따지면 대략 한 인구의 한 7% 정도가 아마 피해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냐면 한국전쟁기 때 우리가 3년 동안의 현대전을 치른 이후에 약 250만 정도의 어떤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걸 따져본다면 임진왜란에서 입은 피해는 재래전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겠죠. 임진 정유 7년 전쟁의 처참함. 당시 인구의 7, 8%, 많게는 80만 명에 이르는 그 엄청난 사망자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적의 신체 일부를 전투 성과로 인정하는 그 잔인함 때문이었다. 사람의 귀는 둘이지만 코는 하나이니 마땅히 조선인의 코를 베어 그 머릿수로 대신할 것이다. 사살한 적의 코로 전투 성과를 보상하겠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잔인한 명령은 조선을 참혹한 전란 속으로 몰아붙였다. 군과 민을 가리지 않는 사륙의 전과. 그렇게 베어낸 코는 소금에 절여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보내 숫자를 확인한 영수증을 받았다. 전라도 김제에서 베어낸 3,369개라는 숫자. 하지만 그것은 한 부대 전과에 불과하다. 全部合わせるとそれは1万という数を超えていると思います。ただしこれは報告書に残った数字だけですから、実際に何十万あったか、あるいは何万ぐらいでとどまったか、それは分かりません。ですからあまり大きく誇張するのもおかしいと思いますが、少なくとも万単位の花がそがれた。 분명 조선인 코를 묻었지만 코가 아닌 귀를 묻은 이총이 된 비총. 그 비총을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신으로 모신 도요쿠니 신사가 굽어보고 있다. 정유재라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으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바로 알려지지 않았다. 반대 세력과 조선에 그의 죽음을 숨기기 위해 뱃속을 소금으로 채운 그는 의자에서 절여졌다. 정유재란 때 포로로 끌려온 강항은 비총에 바치는 제문으로 그를 단죄했다. 종전 5년 만에 스시마 도주 소 요시토시는 거듭 화친을 요청해 왔다. 하지만 조정 대신 누구도 사신행을 거부했다. 유일한 해결책, 거기에 사명이 있었다. 학자와 군신들이 바다를 건너는 사명의 무사를 기원하며 보내온 수많은 전별 시들. 그중엔 무명시도 있었다. 나라의 명을 받아 원수의 땅을 향하는 마음. 사명은 그 심사를 시로 읊었다. 공식적 사신이 아니었던 사명. 그러나 조선 조정은 사명의 외교 능력을 믿고 있었다. 조선 초부터
이 조일 간의 외교 교섭에서 일본 측에서 대체로 그 외교관 내지는 외교 문서를 작성했던 인물들이 되게 불교 승려들이었습니다. 그 교토의 5개 절 출신, 그래서 오산승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일본 측이 불교 승려들을 내세워서 어떤 전쟁 과정이나 외교 교섭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 그거를 참조하면서 사명당의 외 승병으로서 의병 대장으로서 상당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니까 이 사명당을 협상 대표로 앉히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명은 임진왜란 때 일본과 회담한 조선 최초의 스님이었다. 세이잔지의 여장을 푼 사명은 소 요시토시에게 교역을 허락하되 조선 국법을 어기지 말라는 계유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사명은 스스로의 근심을 달리하고 있었다. 죽장 짚고 맞받는 해풍 같은 근심. 사명은 그 심사를 시 속에 풀어 담았다. 스시마 도주에게 조정의 뜻을 전한 것으로 사명은 임무를 마쳤다. 하지만 일본 땅을 밟은 사명의 또 다른 목적, 강제로 끌려온 조선 피로인들의 귀국이었다. 조선 피로인 쇄환. 사명은 그 목적을 위해 스스로 원수집에 들어온 것이다. 뱃길을 이어 한 달여 만에 교토에 도착한 사명 일행은 혼포지에 머물렀다. 사명 일행의 숙소 혼포지는 니신이 주선한 것이다. 사명 일행은 교토를 떠날 때까지 이곳에 머물렀다. 사명은 8월 한여름에 조선을 떠나왔다. 그리고 그 여정은 어느새 12월 섣달 금음을 맞고 있었다. 교토에 도착한 이후 도쿠가와 이에야스와의 면담을 위한 기다림은 길어지고 있었다. 사명은 초조하고 답답한 날들을 견뎠다. 그리고 내려놓을 수 없는 태산 같은 사명감을 짊어진 채 일본 불교계에 영향력 있는 승려들과 교류하고 있었다. 훗날 사명당이 그 의성장이나 혹은 이 강화로서 활약할 수 있는 가장 배경이 된 건 뭐냐라고 하면 사명대사의 인품과 법력입니다. 일본에서도 사명대사가 그렇게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명대사가 서산대사의 법을 이은 선과 교회 두루능통한 고승이었다는 겁니다. 선고승으로 존경받았던 사명의 자취는 이곳 코쇼우지에도 남아있다. 코쇼우지 창건주 엔지는 사명의 명성을 듣고 혼포지에 머물고 있던 사명을 찾아와 불법을 청했었다. 그리고 사명의 법문에 감동해 제자되길 청했다. 사명은 그런 엔지에게 법포와 자를 내렸다. 사명이 엔지에게 친필로 내린 자는 허응, 법포는 무염이었다. 모든 중생을 뜨거운 지옥불에서 구제한다는 관음보살의 서원이 담겨진 유목이었다. 엔지 화상은 이후 달마를 종조로 하는 임재종으로 개종하여 이곳 코쇼지를 창건했다. 송은 사명과 엔지의 인연 깊은 코쇼지. 그런 탓에 코쇼지엔 송은 사명의 짙은 채취가 배어 있다. 때문에 사명대사의 자취를 쫓아 코쇼지를 방문한 성파 스님과 법기 스님은 사명대사의 묵적과 마주해 감회가 남다르다. 유약 강호만 홍진 20년이라 백구 유의하여 400여 년의 인연자리 동도사 방장 성파 스님은 코쇼지에서 사명대사를 만난다. 홍진 20년이라 홍진이란 것은 세상에 복잡한 일들이 많았다 이런 뜻이라. 그래서
그 세월이 10년이나 늦은 세월이 10년이나 걸렸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백구여유하야 백구라는 것은 이제 갈매기인데 갈매기가 뜻이 있어가지고 갈매기는 어쩌면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할 수 있거든. 그래서 내가 갈매기가 돼가지고 늦게나마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고월 상암전이라 여기에 암자에 여기까지 오게 됐다. 복잡한 세상사에 10년이나 늦게 만난 제자. 그 인연에 거칠 데 없이 바다를 건너온 갈매기. 사명은 선종의 한 뿌리를 그렇게 일본에 내렸다. 사제지간을 맺은 엔지와 송운 사명. 고쇼주엔 그 둘의 귀한 자취가 남아있다. 두루마리 문서로 보관되어 있는 이 묵적은 엔지가 묻고 사명대사가 답한 증문즉서를 십계항으로 기록한 자순불법록이다. 제1견성오도 청판12 부처는 무엇인가? 엔지가 물었다. 사명이 답했다. 마음이다. 엔지가 사명의 법문을 듣고 기록한 법문, 자순불법록. 비록 사명대사의 육성 법문을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글로써나마 사명대사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록이다. 사명스님의 법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 이상의 자료가 없고 한국에서도 없는 그런 사명스님의 직접 법문입니다. 법문을 통해 일본 승려와 사제의 인연을 맺고 시문을 통해 일본 고승들과 깊은 교류를 이어간 사명. 400년 전 선종으로 개종한 고쇼지. 엔지와 사명이 맺은 동쪽 끝의 불법 인연은 달마를 종조로 삼은 고쇼지 선가의 수행으로 이어져 매년 10월이면 달마 법회를 열고 있다. 쇼코쿠치는 임재종 총본산의 거대 사찰이다. 1605년 2월 말 사명대사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나기 전 이곳에서 열린 노구원원 법회에 참석한다. 사명을 법회에 초대한 이는 쇼코쿠치 주지인 사이시오 조타이. 그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정치 외교 고문을 맡고 있었다. 쇼코쿠치 본찰과 담장을 이은 사이조 조타이의 절 호코지. 이곳에서 열린 노구원원 법회는 사명대사를 초청한 대규모 시회였다. 사명은 선시를 통해 그들에게 자비정신을 일깨웠다. 종교적인 양심에 호소한 사명에게 일본 고승들은 경의를 표했다. 그리고 사이시오 조타이가 배석한 도쿠가와 이에야스와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조정에다가 보고하지도 않은 말하자면 일본 본토까지의 덕정가강을 만난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조정에선 상상도 못한 사명과 도쿠가와 이에야스와의 만남. 사명의 피로인 쇠화는 일본 절대 권력을 상대한 강력한 요구였다. 두 나라 백성들이 오랫동안 전쟁의 도탄에 빠져 있어 그들을 구제하러 왔소이다. 因難の時関東によりわしの兵士は海を渡って従軍した者は一人もいなかった。したがってわしは朝鮮の敵ではない。 그 마음이 진심이면 조선인 피로인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돌려보내시오. 그것이 조선과의 교류보다 우선이고 명천조의 조공보다 우선이외다. 大使の欲求通り朝鮮の日女人みんなを返す。これがわしの真心だ。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고히 붙잡혀 와가지고 있는 것이 국가가 망하는 것,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도 더 애통한 일이다. 왕명 없이도 신념으로 이루고자 했던 조선 피로인의 쇠환. 그렇게 사명은 동해물보다 무겁던 근심을 내려놓았다. 사명은 1605년 3월 27일 일본을 떠났다. 그해 5월 사명은 1390여 명에 달하는 조선인 피로인을 데리고 돌아왔다. 그것은 스승 서산대사의 유훈이었고 자신의 신념대로 행한 자비보살의 길이었다. 그리고 그가 걸음을 재촉하는 그곳. 사명은 스승 서산대사가 입적한 지 1년 만에 스승의 영탑과 마주했다. 스승의 가르침은 하늘과 같고 그 은혜는 땅과 같은데 다시 배울 겨를도 없이 본래 근원으로 돌아가셨으니 다만 스승의 음성과 모습을 생각하며 스승의 지팡이와 신발을 오르만지니 가슴이 메어집니다. 스승의 입적 소식에 묘향산으로 향하던 사명은 도중에 어명을 받고 탐적사로 바다를 건너야 했었다. 스승의 명령을 목숨처럼 받들었던,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 특히 선종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사자 전승이라고 그러죠. 스승과 제자와의 그것이 피의 이어짐이라고 그래서 혈맥이라고 하는 그 표현까지 쓰는데, 그런 면에서는 참 어울리는 스승과 제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산중 수행을 재촉하던 옛 조사들의 선기를 이어야 한다던 노승의 말을 저버리지 말라던 사명은 그 스승의 말을 걸음에 얹으며 병든 노구를 이끌고 해인사로 들어갔다.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정치외교 고문 사이시오 조타이에게 피로인 쇠환을 재촉하는 편지를 썼다. 조선의 백성들이 이 역만리에서 물에 빠지고 불 속에 타는 것 같은 것을 구제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내 마음이 편하다 하리요. 바라건대 오직 노영께서는 반드시 대장군에게 고해 우리 백성을 모두 돌려보내기로 한 약속을 저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사명이 탐적사로 바다를 건넌 지 2년 후 조정에선 그 명칭을 회답 겸 쇠환사로 한 공식 사절단이 일본에 파견됐다. 그것은 사명이 열어놓은 문이었고 회답 겸 쇠환사와 함께 조선 피로인 1,400명이 귀국했다. 한평생 형제 우위로 따랐던 허규는 석장 비문에 사명의 마지막 모습을 먹물에 묻혀 기록했다. 말을 마친 스님은 과부절을 하고 단정에 앉아 고요히 입적했다. 그날은 1610년 10월 12일이었다. 이제 이 몸은 혼원으로 돌아가 자연의 생멸에 신음하고자 한다.
스님의 법구를 해인사 서쪽 산기슭에 화장하고 이마사리 정과 한 개를 탑에 봉안했다. 범납 55, 세수는 67이었다. 해인사 골짜기 이름 없는 한기 무명의 부도. 사명대사의 형체 없는 법신을 마주한다. 사명대사의 시호는 자통홍제다. 말법 세상을 구한 것이 자요. 선교를 아우름이 통이요. 널리 중생을 구제한 것이 홍제다. 하지만 이 시호는 왕이 내린 시호가 아니다. 그래서 백성이 지어 한떨기 시호의 꽃을 바쳤다. 허균은 비문을 짓기 전 사명의 시호를 지었다. 사사로이 지은 사호. 그래서 왕의 시호가 아닌 백성이 바친 시호 자통홍제 존자. 사해와 같은 큰 천하를 살았던 분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에 구름과 소울에 누웠다는 사해 송운 노스님. 스스로 송운이라 호를 삼으니 푸르른 솔과 흰 구름이 대사와 더불었다. 그리고 스스로 사명이라 지으니 스님은 세상의 큰 바다였다. 전란의 고해에서 백성을 구제하고 지옥불 속에서 한 송이 연꽃을 피운 67. 그 한 생을 넘어 깊고 깊은 푸른 자비의 바다를 건너는 저 노스님은 누구이신가? 오등은 자예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1919년 3월 1일 조선이 독립국임을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 세상을 울렸습니다.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은 3.1운동의 문을 열었고 세계 역사의 길이 남을 민족평화운동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분이자 한국 근대불교의 기틀을 마련해 주신 백용성 대종사의 삶과 사상을 소개합니다. 용성 스님은 1864년 5월 전라북도 장수군 번안면 중림리에서 5남매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법명은 진종으로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용성은 스님의 법호입니다. 14세가 되던 1877년의 어느 날 꿈속에서 부처님을 친견하고 마정수기와 정법을 부촉받은 스님은 2년 뒤 해인사 극락암에서 화월 스님을 은사로 해조율사를 계사로 득도합니다. 출가 이후 용성 스님은 보광사, 금강산, 고운사, 지리산, 송광사 등지를 다니며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조선의 불교를 일으키기 위한 스님의 행보는 계속됐습니다. 공중에까지 명성이 알려졌던 용성 스님은 임상공의 보시금을 바탕으로 해인사 대장경판의 보수를 지휘했고 대중들을 위한 수행을 하던 1905년에는 근대기 최초의 참선 지도서인 선문유지를 저술했습니다. 이후로도 해인사 원당암, 지리산 칠불선원 등지에서 수행과 저술에 몰두하던 용성 스님은 47세가 되던 1910년 서울로와 처음으로 도회지에서의 포교를 시작합니다. 1912년 용성 스님은 조선 임재종 중앙포교당의 개교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과 함께 일본 불교를 견제하고 한국 불교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한 노력을 시작합니다. 2년 후인 1914년에는 서울 장사동에 조선 임재파 포교당을 설립하여 독자적인 포교 활동을 펼쳤고
다시 2년 후인 1916년 서울 봉익동 1번지에 오늘날까지 스님의 대각사상을 널리 선양하고 있는 대각사를 창건합니다. 그리고 만해 스님과 함께 3.1운동 민족대표 33인에 동참한 용성 스님은 명월관에서 거행된 독립선언문 선언식에 불교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독립선언문 발표 직후 경찰에 체포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서대문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합니다. 철창 생활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지만 스님에겐 새로운 미래를 향한 원대한 발언을 세우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종교의 서적들이 모두 조선글로 번역된 것이요 한문으로 그저 있는 것은 별로 없더라. 그것을 보고 특히 통탄한 생각을 이기지 못하고 큰 원력을 세웠으니 내가 만일 추록하면 즉시 동지를 모아 경전을 번역하는 사업에 전력을 다하리라. 1921년 서대문 감옥을 나온 용성 스님은 대각사에 머물면서 역경 사업의 조직체인 삼장역회를 출범시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한국불교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선학원 창건에 동참했고 이듬해인 1922년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교의 사상이 대각임을 천명하는 대각교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1925년 세속의 나이 62세에 스님은 새로운 결사운동에 돌입합니다. 동구불출, 오후불식, 평상시 무건을 강령으로 30여 년간 수행을 목표로 망월사에서 만일 참선 결사회를 출범시켜 서구, 운봉, 전강, 동산, 고송, 고압, 춘성과 같은 선지식들의 동참과 함께 치열한 수행 공동체를 가동시킨 것입니다. 이듬해에는 승려가 결혼을 하고 육식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건백서를 일제총독부에 제출함으로써 한국의 청정승가를 지키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때부터 대각교 활동을 본격화했습니다. 일본 불교를 모방하고 계율 파괴를 방관하는 기존 종단에서 과감히 탈종합니다. 스님은 서울 대각사에 본부를 두고 함양, 용정에 지부를 두어 대각사상을 펼쳐나갔으며 연변에 대각교당을 건립했습니다. 이어 용영변에 농장을 설립하고 함양 백운산에 과수원을 건립해 본격적인 선농불교를 시행합니다. 이로 인해 수자 스님들은 수행을 하면서도 자급자족하는 청정승가의 모습을 확립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한편 삼장역회의 부단한 노력으로 1928년 12권에 달하는 조선글 화엄경이 발간을 완료했습니다. 당시 용성 스님이 번역한 경전은 금강경, 원각경, 능엄경, 대승기실론 등 10여 권에 달했고 대각교 의식, 각해 일륜 등 10여 권의 사상서도 출간했습니다. 경전의 역경 사업에 대한 용성 스님의 원력은 계속해서 민족문화운동으로 전개됐습니다. 1936년 2월 대각교당에서 제자들에게 법맥을 전하는 법맥 상속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당시 용성 스님의 법제자가 된 스님은 회양, 다남, 동헌, 봉암 스님 등입니다. 그 직후 동산, 고암, 자은 스님 등이 법제자가 됩니다. 이듬해에는 용성 스님의 계맥이 동산 스님에게 전달됐습니다. 1940년 세수 77세, 범납 61세가 되신 용성 스님은 빙긋이 웃으며 시자여 대중이여 그동안 수고했도다. 나는 이제 가련다. 하고는 고요히 이 생의 삶을 마치셨습니다. 스님이 입적하신 이듬해 해인사에는 만해 한용운 스님이 비문을 지은 비석이 세워졌고 용성선사 어록이 발간되는가 하면 나라가 광복을 맞은 1945년 12월 김구 선생을 비롯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대각사를 방문해
용성 스님의 크신 발자취를 기렸습니다. 이후 격동의 한국사 속에서도 면면이 이어져 오던 용성 스님의 크신 뜻과 사상은 1969년 스님을 흠모하는 제자들의 손에 의해 재단법인 대각회가 만들어져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헌, 자운, 구암, 지관 스님은 고귀한 헌신을 몸소 보여주신 분들입니다. 지금도 대각회 이사장 대총 스님, 대각회 이사 도문 스님, 효경 스님과 같은 많은 제자들의 원력에 힘입어 용성 스님의 원대한 발언과 사상은 쉼없이 그 완결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한말, 어지러운 세상에 이 땅에 오셔서 나라 잃고 방황하는 중생들을 위해 밝은 지혜의 등불을 밝혀주신 시대의 선각자 백용성 대종사. 큰 스님의 크신 원력과 사상은 앞으로도 한국 불교의 미래를 빛내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我爷爷金星书参加了3·1运动，被日本人抓进了监狱。他出狱以后，又流亡到中国，在中国继续和其他朝鲜人一起参加独立运动的工作，并成为大韩民国驻中国临时政府的成员。我爷爷为了韩国的独立事业，贡献了他毕生精力。 我深深地怀念他。 자신의 영달을 챙기지 않고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던 청렴하고 강직하고 어떤 사욕보다는 공심을 더 중요시했던 그런 인물. 바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청년들의 사표가 아닌가. 우남쌤은 가슴에 조국밖에 없으셨던 분이시다. 우리가 그냥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결정을 했고 또 힘든 결정을 마다하지 않고 한 길을 꾸준히 걸었다는 것. 우리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위대한 승려이자 종교인이자 지성인이십니다. 1937년 미국의 신문기자 님 웨일즈와의 기나긴 인터뷰에서 조선인 혁명가 김사는 이런 말을 했다.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승려 출신의 혁명가 김충창이었다. 그는 조선 청년들의 생활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나의 이론 공부를 이끌어 주었다. 1922년 내가 처음 그를 만났을 때 내 나이는 17이었고 그는 27이었다. 그는 날카롭고 지적인 정신력을 내뿜는 사람이었으며 뛰어난 미남이었다. 님 웰즈의 아리랑을 통해 금강산의 붉은 승려로 잘 알려진 우남 김성수. 그는 수님 출신의 독립운동가로서 중국 대륙을 발판으로 활동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역임했고 해방 후에는 이 땅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투쟁가였다. 오직 조국 하나만을 위해 살다간 민족의 영웅, 역사의 그늘에 묻혀있던 우남 김성숙을 만나본다.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애환이 서린 독립기념관. 일제강점기 암울한 역사의 서막은 1905년 을사조약에서 본격화된다. 무력을 앞세워 외교권을 빼앗은 일제는 1907년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켰고 1910년 강제적인 한일 병합 조약을 체결했다. 9년 후 나라 잃은 이 땅의 백성들은 한반도를 만세소리로 뒤흔들었고 3.1운동은 일제의 탄압과 폭력 앞에서도 국외로까지 확산됐다. 독립운동과 우남 김성숙의 출발점도
3.1운동이었다. 일단 김정숙 선생님은 특징적인 게 승려 출신이시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당대 최고 지식인 가운데 한 분이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국으로 망명하셔가지고 베이징에 있는 민국대학 다니셨고요. 또 광저우에 중산대학도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1920년대 대학을 2군데나 다녔다는 것은 당대 최고 교육을 받은 셈이니까 지식인이셨고, 당연히 이번에 활동은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론가 또는 문필가로서의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론에도 밝으셨고, 또 독립운동에서 나오는 이제 잡지 같은데 글도 많이 쓰시고요. 그 다음에 김정숙 선생님 활동의 특징은 이제 1919년 3.1운동 당시부터 독립운동 한 것이 확인이 되는데, 이제 1940년 해방이 될 때까지 어쨌거나 한 26년 정도 되죠. 26년 정도 긴 독립운동 경력을 갖고 계시고, 또 활동 영역도 다양합니다. 유명한 의열단의 중심 멤버시기도 하셨고요. 나중에 임시정부에도 합류하셔가지고 임시정부에서 국무위원을 지내셨으니까요. 활동 영역도 다양하고 또 활동 기간도 길고, 또 독립운동 진영 안에서의 지위도 상당히 높은 분이셨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김충창을 베이징에서 만났다. 그 무렵 베이징에는 학생 약 300명을 포함하여 800명의 조선인이 살고 있었다. 그 당시 학생들 간의 논의가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론적으로 확실한 기초를 가진 사람은 김충창뿐이었으므로 그는 언제나 상대방을 압도했다. 오남 김성숙의 본명은 성암, 성숙은 법명이다. 항일운동을 하면서 규광, 충창, 창숙이란 가명으로 활동한 그는 1989년 평안북도 철산군에서 3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지방 유지들이 세운 대한독립학교에서 공부하던 우남은 1910년 경술국지로 학교가 문을 닫자 할아버지에게 한학을 배우며 독립운동가의 꿈을 키웠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삼촌이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인데, 가끔 국경을 넘어서 조카에게 그런 그 독립사상, 독립운동, 일제의 만행 이런 것을 알려줘서 젊은 청소년 김성숙은 애국심이랄까, 의기, 의분 이런 걸 느끼고 이제 소판 돈을 훔쳐서 독립운동 하겠다고 만주로 가다가 붙잡혔거든요. 그래서 이제 붙잡혀서 여관에가 있는데 마침 그날이 4월 초파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절에를 가는데 같이 가자 해서 절에를 갔어요. 2년이라면 2년이겠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태어라는 법명을 받고, 그리고 남양주에 있는 그 봉선사에서 훌륭하신 스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불도에 입문하게 된 것이죠. 이때가 10대 후반, 20대 초반입니다. 1916년 만주의 신흥무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무작정 길을 나섰던 시절을 우남은 이렇게 회고했다. 독립군 얘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주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집으로 나왔죠. 마침 집에 땅을 판 돈이 있어서 그 돈을 몰래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어른들께는 죄송했지만 독립을 위해서 쓴다면 용서해 주실 거라 믿었죠. 근데 이 어른의 출가 동기를 볼 것 같으면은 일단 그 시절은 이렇게 그 국내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웠던 시절입니다. 때문에 그 당시에 이렇게 앞으로의 국가라든가 또는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그 깊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출가를 생각했던 일들은 그렇게 그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내적으로 어떤 동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분 자신이 밝혀놓은 것을 아직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월초 스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 2조 말 고종 황제 당시에 태자가 있었어요. 이은 태자. 그이가 병났을 적에 그 고종 황제한테 기도 법사로 선정이 돼가지고 이은이라서 그 운문사의 사리굴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이은 그 태자가 병이 났어요. 그런 분이야. 그래가지고서 이제 고종 황제가 그 구파발이는 수국사가 되는 거 있거든요. 수국사를 그 주위 땅을 다 주고 복원해주고 그러면서 대강백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지혜도 좋고 학식이 높으셔가지고 이제 그분 밑에 이제 우남 선생도 계셨고 또 운어 스님 독립운동하시던 운어 스님도 계셨고 또 운경 스님도 계셨고 그랬죠. 그래서 아주 월처 스님 그러면 월처 스님은 이제 일본 정식적에 지금 동국대학교의 최초 설립자입니다. 월처 스님이라는 분이. 월초 스님은 우남의 은사인 풍곡신원 선사의 스승으로 전국의 승군을 총괄했던 조선의 마지막 총섭이자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명진학교를 설립해 민족교육에 앞장섰던 시대의 선각자이다. 출가자로서 공부와 수행에 몰두하던 우남이 독립운동의 꿈을 다시 펴게 된 것도 월초 스님의 영향이었다. 봉선사에는 홍월초라는 노승이 계셨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나의 스승이신데 이분이 천도교 3대 교령 선병이 영감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영감이 오면 월초 스님께서 시중을 들라고 해서 퍽 가까워졌고 또 환용은 김범림과도 가까워졌어요. 두 분 모두 그때 이름이 널리 나 있었죠. 그분들을 안 것이 제가 3.1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입니다.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천도교 대표 선병희와 불교 대표 만해 한용운, 독립운동가이자 교육가 김범린, 이 세 사람과의 만남을 인연으로 우남은 승복을 입고 독립선언식에 참석했을 뿐 아니라 이어진 양주군의 만세 시위를 직접 이끌었다. 불교 독립당을 조직을 비밀리에 해서 싸우다가 비밀리에 이제 활동을 하던 중에 봉선사의 그 만해 한용운 스님하고 천도교 그 손병희 선생이 기미 3.1 운동, 3.1 혁명을 준비하느라고 그 봉선사에 와서 밀담을 나누고 그런 것을 이제 들었어요. 그러면서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19년 3월 1일 날 종로에 있는 파고다 공원에서 그 독립선언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 참석을 했어요. 역사적인 거죠. 그리고 봉선사로 돌아와서 봉선사의 젊은 스님들 5분하고 비밀리에 독립문건을 만들어가지고 경기 일원에다가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경찰에 붙잡혀서 1년여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서대문 형무소 수감 당시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회주의자 김사국을 만나 감화를 받은 우남은 추록 후 본격적인 하화 중생의 길에 뛰어들지만 활동이 자유롭지 못했다. 중국에 가서 유학을 가게 된 이유는 그 봉선사의 월초 스님께서 우남 선생이 이제 태여 스님이거든요. 그리고 그 태여 스님보다 나중에 들어오신 운어 스님이 계셨는데 두 분을 불러서 태여는 중국 가서 독립운동을 하고 그 운어 스님도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절에 들어오신 분인데 운어는
그 교육 사업에 후학을 양성하는 교육 사업으로 독립운동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중국으로 월초 스님이 보내주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월초 스님 심리 아니면 못 갔을 거예요. 지금 고등경찰들이 계속 24년 따라다니니까 그냥 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월초 스님이 그걸 많이 작업을 해줬을 겁니다. 그게 갈 수가 없지. 네. 월초 스님의 선상좌에 대한 애정은 특별했다. 기꺼이 중국 유학을 지원했을 뿐 아니라 장남인 우남을 대신해 가족들의 생계를 돌봐준 것도 월초 스님이었다. 그 봉선사의 월초 스님께서 도와주셔갖고 그 지금 가련동 소재에 있는 수국사라고 월초 스님이 만든 절에 수국사 땅을 경작을 하게끔 도와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그 수국사 땅에다 뭐 농산물 같은 걸 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들어온 학생하고 오랫동안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총장하고 있는 분하고 직접 만날 일은 거의 없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에 그 월초 스님의 눈에 그 학생이 띄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태어 스님이 와서 그 사는 동안에 많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역할을 했던 것을 저는 어떻게 짐작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 월초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써놓은 그 유언장이 있어요. 이게 제목은 고 월초 선사 유촉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제10조 부분이 있어요. 나의 법손 김성숙은 나의 주지 재직 시에 나를 협찬하여 본사와 말사에 공로가 작지 아니하고 문도들의 계의 창립자로서 특수한 공로가 있는 자인데 지금 그 생사를 알 길이 없으니 문도의 갯돈 중 일정 부분 수백 원을 변출하여 헌납토지 수익금 100원을 사중에 청구하라. 별도의 땅을 장만하여 그 소출액을 김성숙의 도제로 하여금 김성숙에게 보내도록 하라. 그러니 여기에 보시다시피 생사를 알지 못하는 법손에게까지 이렇게 배려를 하는 것을 볼 때 그에 대한 신뢰와 또 그 봉선사 법말사를 위해서 발전 노력했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할아버지 스님의 그 온정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월초 스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 우남의 마음도 한결같았다. 그가 말년에 남긴 일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1964년 6월 9일 오늘이 월초 노스님의 기재일이다. 봉선사에서 여러 권속들이 모여 제사를 지낼 것인데 나는 병으로 참석 못하게 되매 유감천만이다. 해방 이후에도 봉선사는 우남에게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었다. 그의 일기에는 사제지간인 운어 스님이 반찬값으로 돈 500원을 내놓고 가니 황송한 일이다라고 기록돼 있다. 그분의 마음은 평생 스님이셨습니다. 예. 그 풍곡 신원 스님께서 써주신 편지가 있잖아요, 그죠? 스님이 되면서 스승 제자 간에 주고받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죽을 때까지 갖고 다니시는 거 보면 그분이 스님이신 거예요. 1923년 우남은 5명의 젊은 스님들과 함께 베이징으로 유학길에 올랐다. 이때부터 사용한 가명이 김충창이었다. 스님 신분을 유지하면서도 민족의 독립과 혁명을 위한 방도로 사회주의를 수용하고 유자명, 신채호의 추천으로 의열단에 입단했다. 그 후로 우남은 자주 독립과 민주 평화를 위한 활동을 한순간도 쉬지 않았다. 그 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이 있었고 1919년 중국에서는 오사운동이 있었고 1921년에 중국의 그 공산당이 창당을 합니다. 그리고 1923년에는 중국 공산당하고 중국 그 국민당 장개석 장군, 장개석 군대하고 좌우 통합을 해요. 그래서 국내는 말할 것도 없지만 중국도
사회주의 물결이 상당히 치열했고 중국에는 공산당하고 그 자유 그 국민당하고 내전 상태 비슷하게 격렬한 그런 상황이다가 이제 1차 그 타협을 한 거죠. 그런 시점에 그 중국에 이제 유학을 가서 처음에는 그 민국대학에 들어갑니다. 베이징에 있었던 민국대학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치경제학을 공부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고려 유학생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독립운동이죠. 우리 유학생들을 참여시켜서 독립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 무렵에 탄제 신채호 선생을 만나서 조선의열단, 김원봉 선생이 이끌고 있었던 조선의열단에 참여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항일 구국 투쟁에 나서게 된 것이죠. 1924년은 순원의 지도 아래 중국 혁명이 일어난 해였다. 조선과 중국만이 아니라 일본까지도 붉은 별을 길잡이로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좌익이건 우익이건 모든 조선인은 중국에서 일어난 이 새로운 물결의 파고가 높아지는 것을 보고 그것이 조국 해방의 첫걸음이라 생각하고는 대단히 기뻐하였다. 오남은 의열단의 중심인물 김원봉, 아리랑의 주인공 김산과 함께 파벌주의를 청산한 대중운동을 펼쳐나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한인 독립운동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어 갔고 신변의 위협을 느낀 우남은 광저우로 피신했다. 광저우에서 국립-제1중산대학 법학과에 진학한 우남은 의열단 간부의 신분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한편 운명적인 사랑을 만났다. 중산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할 때 거기에서 만난 분이 그 나중에 결혼을 했던 유명한 그 두준회의, 두군회라고 하는 중국말로는 두군회의, 일본에 유학도 갔고 그랬던 그 인텔리 여성인데 이 두군회의가 그 우남 선생의 외모, 용모가 참 멋있게 생겼어요. 그리고 외모라든가 자기 조국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는 남자, 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이 힘을 합해서 하마터면은 우남 선생이 그 피살될 뻔했는데 그걸 보호해 주기도 했고 그리고 그 무렵에는 그 우남 선생은 한 4개, 5개 외국어를 할 정도로 두뇌가 출중했어요. 그래서 많은 그 혁명적인 저술들을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 독립운동가들 중국에서 활동할 때 참 어렵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생활비도 많이 도와주고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때에 두군의 여사의 지원이 참 많았습니다. 두진회의는 우남 김성숙 선생의 부인이자 중국 여성 엘리트 운동의 혁명가로 우리의 독립운동사에도 크게 기여한 분이다. 국적을 초월해 한중연합 항일투쟁에 앞장선 공로로 2016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두군의 여사하고는 중국에서 항일투쟁이라는 공동의 경험을 갖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항일투쟁 과정에서 만난 중국인 여성 동지였는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두군의 여사가 아마 김성숙 선생을 만나면서 본인도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동정하게 되고 그래서 김성숙 선생이나 두군의 선생이나 두 분 모두 일제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의 민중이 서로 손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한중 연대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게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결혼까지 하셨고 나중에 김성숙 선생이 임시정부에 합류하면서 부인인 두군의 선생도 임시정부에 합류해서 임시정부 요인으로 활동을 하게 되죠. 중국에 이제 그 우남 선생님하고
부인 두진웨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두진웨이 여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유관순 열사 정도로 대우받으시는 분이시거든요. 독립운동사에서 굉장히 중요하신 분으로 이제 인식하고 계신 분이라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두진웨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김충창은 연인과 결혼해서 상하이에 와 있었다. 이곳에서 그는 다른 사람들을 지원해줄 돈을 벌기 위해 글도 쓰고 번역도 하고 있었다. 만일 그의 활동이 없었더라면 우리 친구들 중에서 굶어 죽은 사람도 몇 나왔으리라. 당시 외놈들은 광동혁명에 참가한 조선 사람들을 색출해내려고 혈안이 되어서 1000명의 조선 사람을 체포했다. 1929년 두진회의와 결혼해 세 형제의 아버지가 된 우람은 원고 집필과 번역 작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어려운 처지의 동지들을 지원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한때를 보낸 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으로 활동을 재개한다. 임시정부 1919년 4월에 이제 출범했는데요. 임시정부는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썼고요. 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919년 출범한 이래 1945년 8월 해방될 때까지 한 번도 명맥이 끊이지 않고 지속됐다는 점에서 또 특징이 있죠. 세계 이제 식민지 역사에서 보면은 정부라는 이름을 내걸고 독립운동한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임시정부는 어쨌거나 26년 일제강점기에 한 3분의 2 가까운 기간을 정부라는 이름을 내걸고 어쨌거나 지속적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모태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죠. 1919년 3.1운동의 영향으로 상하이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항일 활동을 펼쳤다. 중일전쟁으로 활동해 제약을 받으면서도 광복군을 창설해 태평양 전쟁에서 대일 선전포고를 발하고 연합군과 함께 중국, 인도, 버마 전선에 참가했으며 중국 정부를 통로로 삼아 국제 외교를 강화해 카이로 선언 이후 우리나라의 독립에 대한 열강의 약속을 받아냈다. 임시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는 여러 독립운동 세력이 합작을 해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둘씩 떨어져 나가가지고 임시정부가 이제 단일 세력에 의해서 주도되는 정부로 쭉 이어져 오다가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중일전쟁 이후 독립운동 진영에서 이제 우리가 진짜 독립을 이룰 절호의 기회가 왔다.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독립운동 진영이 단합할 필요가 있다. 서로 손을 잡자, 이런 목소리가 높아졌고요. 그러면서 그전에는 임시정부 밖에 있던 여러 독립운동 세력이 임시정부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합작이라고 불렀는데요. 임시정부 합작정부로 출범하면서 김정숙 선생도 이때 임시정부에 합류를 하죠. 당시 김정숙 선생은 조선민족해방동맹이라는 단체에서 이제 활동하고 계셨는데, 그 단체의 지분을 갖고 임시정부에 합류해서 나중에 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 이렇게 선출이 되십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대처하며 조국의 독립을 준비하던 임시정부 요인들과 운함은 그토록 기다리던 일본 패망 소식을 접한다. 1945년 8월 초순에 미국의 원자탄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되었다. 일본의 패망과 한국의 해방의 운명의 시일은 드디어 닥쳐왔다. 가슴이 터지도록 기쁨과 슬픔이 복받쳐 오름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두 군의 여서와 깊은 이해와 정성 어린 격려를 받아가며 독한 대국주를 대량 마시며 형언할 수 없이 격동된 감정을 달래었다. 일본이 패망하고 민족 해방의 꿈이 실현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러나 30여 년간 온갖 고난을 겪어가며 반일 독립 투쟁에 헌신한 임정의 앞길, 전 민족이 함께 걸어나가야 할 앞길은
먹구름 같은 외세에 가로막혀 캄캄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슬픈 일이냐. 나는 대국주에 대치하여 기쁨과 슬픔을 모두 잊어버리고 다음날 새로운 생활을 전개를 기다리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다. 꿈에 그리던 조국의 해방. 임시정부 요인들은 하루빨리 귀국하려 했지만 미 군정은 그들을 환대하지 않았다. 한반도에선 이미 비극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임시정부는 광복이 되자마자 8월 15일 이후에 바로 빠른 시일 안에 국내로 돌아간다, 환국한다는 원칙을 정했는데요. 우리가 가겠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한반도 남쪽에는 미군이 진주해서 이제 군정을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군정이 동의를 해야지만 갈 수가 있었습니다.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미군정이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정부 요인 자격으로 환국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는 것이다. 일진이 귀국한 날짜가 11월 13일이고요. 그러니까 해방, 그러니까 광복 이후 이미 3달이 지난 뒤죠.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빨리 들어와서 정부 수립이라는, 정식 정부 수립이라는 절차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3달이라는 시간을 뺏겨버린 셈입니다. 그러니까 미군정이 임시정부 환국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것만 인정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임시정부 요인들이 임시정부가 환국한다는 사실을 듣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환국 자체는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는 환국이 되어버렸죠. 해방과 동시에 남북으로 갈라진 조국. 오남은 분단을 막기 위해 혼신을 다했지만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막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해방과 더불어 남북이 분단됐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남쪽에서는 미 군정이, 북쪽에서는 이제 소련이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 남쪽에서는 미소 공동위원회, 처음에는 이제 반탁, 찬탁, 신탁 통치를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하는데 김구 선생이라든가 그때는 좌우가 다 함께 처음에는 반탁을 했죠. 반대를 하다가 찬탁, 반탁 운동을 하다가 얼마 후에는 이제 좌우 미소 공동위원회, 미국하고 소련이 공동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조선 반도를 통일하자 그런 논의를 했는데 실패했죠. 그런 과정에서 우남 선생은 미 군정을 대단히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임시정부 요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임시정부를 떠나요. 우남 선생이. 임시정부가 지나치게 미 군정과 가깝다, 또 협력하고 있다. 사실 여부는 놔두고라도 그런 명분으로 이제 임시정부를 떠났는데 그때 남쪽에서는 여운형 선생이 큰 정파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죠. 여운형 선생 계열에 들어가서 혁신 남북 협상을 주도를 했죠. 그리고 남북 협상이 이제 좌절되고 김구 선생이 암살당하고 여운형 선생도 암살당하고 그럴 때에 혁신정당을 만들어서 남북 통일, 평화 통일을 이루고자 그래가지고 조봉암 선생의 진보당에 참여를 하다가 이제 이승만 정권에게 구속을 당했죠. 미 군정 하에서 6개월의 옥고를 치르고도 통일된 조국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던 중 6.25가 발발했다. 일사 후퇴 때 간신히 부산으로 피난해온 우남을 이승만 정권은 북한군에게 부역했다는 혐의를 씌워 체포했고 결과는 무혐의 석방. 사랑하는 조국에서의 두 번째 옥고였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우남에 대한 정권의 감시와 탄압은 계속됐다. 1956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정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당시 유력한 당선 예정자였던 민주당의 신익희 후보가 갑자기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후보가 없는 경쟁자가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이던 이승만 후보가
자유당의 이승만 후보가 쉽게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라고 많이 예상을 했는데 예상을 깨고 사실은 별로 주목받지 못하던 진보 진영의 혁신계에 조봉 후보가 득표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경쟁자가 나온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4년 뒤에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판단한 이승만 정권이 그 진보당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만든 정당이다라는 혐의를 씌워서 진보당 탄압 사건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김성수 선생은 아무래도 이제 진보적인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진보당 사건 관련자로 해서 체포돼서 옥고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김성수 선생은 뭐 다행히 조봉암 선생처럼 사형당하지는 않았는데 어쨌거나 그러면서 이승만 정권에서 미운털이 받겠다는 게 입증이 된 셈이죠. 1960년 이승만 정권이 3.15 부정선거를 자행하자 더 이상 국민들이 참지 않았다.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이뤄낸 4.19 혁명의 성공. 하지만 민주화의 기쁨도 잠시, 이듬해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고 우남은 또다시 독재 정권에 대항하는 혁명가의 길을 걸어야 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에서 우남은 또다시 투옥됐다. 나중에는 통합된 신민당의 그 지도위원 이런 것까지 참여하면서 그 군사정권을 하루속히 종언하고 민주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신민당 통합야당이었던 신민당의 지도위원까지 할 수 있었던,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중에서 그 제1야당에 참여해서 민주화를 길을 열었던 분은 또 그것도 유일합니다. 그런 분의 정신, 청렴하고 강직하고 어떤 사욕보다는 공심을 더 중요시했던 그런 인물, 바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청년들의 사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혁명가로서의 기력이 쇠하고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궁핍했던 생활.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한 것은 중국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우남은 사랑하는 아내와 세 아들을 평생토록 다시 만나지 못했다. 1950년대 그 휴전 협정이 된 후에 그 아들 셋이 중국에서 밀선을 타고 인천까지 왔는데 이승만 정부가 못 만나게 한 겁니다. 그런 아픔을 겪었죠. 1964년 3월 16일 월요일, 춥고 맑음. 이사한 지 제3일. 지난밤에도 잠을 잘 자고 꿈도 좋은 꿈을 꾸었다. 꿈에서 노승의 인도로 군해가 거주하는 집에 도착. 세 아들을 만나고 군해는 외출하여 만나지 못했는데 그 집에서 성스러운 비구니 스님이 나를 접대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였다. 내가 항상 군해와 아이들을 그리워하는 탓이리라. 그야말로 파란 곡절, 풍찬 노숙, 감옥과 탄압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오면서 또 일제강점기에는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망국노로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치지만 해방된 조국에서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생애를 바쳤는데 해방된 조국에서까지 그런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겪은 것은 우리 한국 현대사의 모순 중에 모순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나중에는 돌아가시기 1년 전에 그 동지들이 집 한 칸을 마련해 줬는데 그 집 당호가 피우정, 비나 피하라. 그런데 그나마 거기서 1년밖에 못 살았어요. 남들처럼 뭐 국회의원 한 자리 한 것도 아니고요. 당시 뭐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우라는 것이 없었으니까 경제적으로도 아마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당신이 젊었을 때부터 갖고 있던 꿈과 이상이 실현되지 않는 현실도 또한 굉장히
좌절감을 주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시다가 돌아가셨죠. 1964년 1월 24일 따뜻하고 맑음. 정부에서 3.1절에 또 독립유공자 표창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 동지들이 나도 이력서를 정부에 제출해서 표창을 받도록 하라고 권고한다. 그러나 거절했다. 나의 목전 곤란한 생활 정형은 그렇게라도 해서 생활비를 타먹게 되면 좀 나아질 것이로되 나 자신의 자존심과 인격적 긍지로서는 차라리 곤란을 받을지언정 그런 체면 없는 짓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지인들이 비나 피하라고 마련해준 피우정에서 우남은 1969년 4월 12일 생을 마감했다. 향년 71세. 평생을 의롭게 살다간 대한의 혁명가 우남 김성숙의 장례는 서울 조계사에서 사회장으로 치러졌다. 세월이 흐른 후 1982년에서야 대한민국 정부는 그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주서했고 2004년 국립현충원 임정묘역에 유해가 안착했다. 얼마든지 중국의 그 두군 회의를 만났을 때 인텔리 여성인데다가 아들을 셋이나 뒀고 자신도 필력이 있어서 번역을 하고 창작 작업을 하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일본 그 3.1 혁명에 가입에 참여했다가 일본에 감옥에 갔다 나와서도 당시에 다른 성녀 스님들처럼 그렇게 독립운동만 안 하고 살았으면 얼마든지 불교계 안에서도 자리를 잡고 훌륭한 성녀로서 살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해방 후에 이승만 정권이나 박정희 정권에 타협했다 그러면은 그 혁신계 인사들 중에서도 박정희 정권에서 요직을 차지한 사람이 적지가 않았거든요. 그랬으면은 본인도 또 가족도 무고하게 무사하게 편안하게 살았을 텐데, 그때마다 시대 정신, 올곧게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 그런 결단, 결심,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외롭지만 올곧게 살아온 생애, 그런 것이 정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남 태어 스님 생각하면 참 마음 아픈 일들, 또 용기 받았던 것이 훨씬 많고요. 예. 월천문도 이 족보를 만드는 일에 제가 관여를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여기 비문에다 실었어요. 근데 비문에 보니까 이걸 노산 선생이 쓰셨습니다. 예, 노산 이은상 아주 대단한 문장가이고 지성이고 시대의 그 인물이신데, 참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비문도 몇 자 안 돼요. 귀국한 뒤에도 민족 통일을 위해 사상 분열을 막기에 애쓰셨으며 최후에 이르기까지 20여 년 정치인으로 사상인으로 온갖 파한을 겪으면서도 부정과 불의에는 추호도 굽힘없이 살다가 1969년 4월 22일 71세로 별세하자 모든 동지들이 울며 여기에 모든 동지들이 울며 여기에 장사 지냈대요.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이 시대의 위대한 승려이자 종교인이자 지성인이십니다. 1964년 1월 27일 월요일, 따스하고 맑음. 항산의 요구가 있어 양력을 정리하였는데 나의 70평생의 행로란 실로 고난의 생활이었고 형극의 행정이었다. 나의 유일한 명분은 민족국가의 독립과 민주체제의 확립과 행복된 사회의 건설이었다. 나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다. 위건설, 자유행복지 흰국가, 이 분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는 무엇을 위하여라는 뜻이겠죠, 그죠? 건설하자 이거예요. 무엇을 건설하면 자유행복한 새국가 건설을 위하여서
우리가 분투 노력하자, 분발하여 투쟁하자 이거거든요. 예. 결국은 뭐겠어요? 자유와 행복이 있는 나라 하자는 거예요. 너무 꿈만 가진 운동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꿈을 버릴 수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행복이 무엇이고 무엇이 자유인지에 대해서는 늘 그 시대의 지성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새롭게 만들어 가겠지만, 여기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노력 아닌가요? 우남 태어 스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아주 근본적인 가치는 이런 자유와 행복입니다.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되고 우리가 75주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좀 더 폭을 넓혀서 잊혀진 독립운동가, 망각된 독립운동가, 이런 분들의 삶과 그 생애, 애국심, 이런 것을 조명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을 할 때는 더 큰 걸 바라봤습니다. 독립을 이루고 난 다음에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그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거거든요. 독립운동가들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활동했는데, 그 꿈이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졌고 또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메꿔서 독립운동가들의 꿈을 완성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다. 그래서 늘 독립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오늘의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불교계 유일의 임정요인 우남 김성숙 선생. 그는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며 항일운동을 펼친 독립투사였고, 남과 북으로 나뉜 대한민국에서 통일과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수차례 옥고를 치르면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던 시대의 혁명가였다. 자유롭고 행복한 새나라 건설을 위해 한평생 분투했던 그의 정신은 생생하게 살아서 대를 이어 전해질 것이다.